안녕하세요.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제야 좀 살만 난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동안 저는 제 인생 살기도 벅찬데 남의 인생까지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누가 짊어지라고 등에 올려준 짐도 아닌데 가족이란 이유로 오랫동안 붙들고 살았네요. 그런데 이제야 번듯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큰 숙제 하나 끝낸 기분입니다. 저는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참 행복했어요. 귀여운 딸을 키우면서 남편과 오순도순 살림을 늘려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부부 좋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댁의 친정까지 챙기면서 살다 보니까 참 다사다난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친정 아빠가 충청도에서 꽃게잡이 어부로 일하시는데 연락이 안 되면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아빠와 연락이 안 되면 괜히 불안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아빠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걱정하다가 뒤늦게 아빠가 전화를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빠,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은 거야. 벨소리가 들려야 받지. 그럼 확인이라도 자주 해야지. 괜히 걱정했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왜 또 그래? 됐다. 끊자. 그냥 걱정했던 마음 좋게 말하면 되는데 괜히 아빠한테 투정을 부리고 말았어요. 왜 부모님께는 화를 내고 투덜거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다툼 아닌 다툼까지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아빠도 딸한테 괜한 짜증을 낸 게 마음에 걸렸는지 먼저 전화를 주셔서 이런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선자야, 아깐 아빠가 미안하다. 요새 깜빡 잠들면 전화가 오는지 사람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잠이 드는 걸 어쩌겠어. 아빠가 뭐가 미안해요. 제가 죄송하죠. 전 그냥 아빠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그럼 알지. 우리 선자가 아빠 걱정하는 거 내 잘 알지. 이래서 아들보단 딸이 최고라는 거야. 네 오빠랑 남동생은 문자 한 통도 없는데 선자 넌 매번 이렇게 아빠한테 먼저 전화하잖아.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고맙다. 네, 아빠. 다음엔 저도 화 안 내고 잘 말할게요. 죄송해요. 아빠는 딸한테 화를 낸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그만큼 아빠는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죄송했던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커오면서 다정한 부모님을 보고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받고 자란 만큼 저도 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하고 결혼식 하루 전날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하셨습니다. 우리 선자 어릴 때 참 예뻤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갈까? 엄마 없이 잘 살 수 있겠어?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꼭 이 엄마한테 말해. 엄마한테 보고 배웠으니까 잘 살아야지. 결혼해도 난 변함없이 엄마 딸이잖아. 그러니까 엄만 나 잘 사는지 지켜봐줘.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선자 유치원 처음 보내던 날이 생각난다. 그때 너 유치원 가기 싫어서 엄청 울었는데 기억나? 내가 그랬어? 그런 적 없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때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너 엄청 많이 울었어. 엄마 품에서 떨어지기 싫다고 울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더 잘할게요. 결혼식 하루 전날 엄마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괜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빠의 투박한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자식 잘 키워서 결혼시키는 부모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눈물의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딸 하나 낳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겠더군요.
자식도 자식을 낳아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참 부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결혼하고 자식 낳는다고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 낳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을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봤거든요. 바로 시댁에서 망나니처럼 살던 시숙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시숙은 사업으로 돈 좀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시부모한테 손 벌려서 시작했던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돈을 물쓰듯이 쓰던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만 열면 돈 자랑하던 사람이 큰형님한텐 엄청 야박했어요.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시숙이 큰형님을 툭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가서 물 좀 떠와. 국도 좀 새로 가져오고. 나 방금 앉았어.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했잖아. 당신이 좀 가져다 먹어. 지금 건방지게 대드는 거야?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그 정도도 못해? 얼른 가서 물 가져와. 밥 먹다 말고 시숙이 버럭 소리 질러서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보다 못한 시모가 한숨까지 쉬면서 시숙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해라. 왜 하루 종일 마누라 못 잡아먹어 산다리야? 시모도 시숙을 포기했는지 결국 시모가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시숙은 큰형님을 보면서 짜증을 내면서 투덜거렸어요. 넌 꼭 그렇게 힘든 티를 내야겠어? 며느리면 다 아는 건데 뭐가 그렇게 유난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당신 마누라야. 그래서 뭐?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주냐? 차고 넘치게 돈 벌어다 주면 하늘 같은 남편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게 정상이지. 한 번만 더 대들어봐. 생활비 반으로 줄여버릴 줄 알아. 시숙은 큰형님한테 괜히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워낙 술을 좋아하는 시숙은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혼자 반주까지 했어요. 그때는 저도 결혼 후 첫 가족 모임이라서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숙은 점점 더 망나니 같은 모습만 보였어요. 특히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명절엔 제가 다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죠. 그때는 제가 뱃속에 딸을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숙이 명절에 큰 조카를 보면서 괜히 툭툭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너 가서 라면 좀 끓여와. 엄마가 라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끓이라면 끓여와. 웬 말이 많어? 큰 조카가 그때 11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한테 라면 끓여오라면서 툭툭 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큰형님이 시숙의 큰 소리에 거실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형님은 시숙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애한테 왜 그래? 명절에 무슨 라면이야? 기다렸다가 밥 먹어.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먹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야! 형님은 시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주저앉았어요. 전에 몇 번 맞았던 사람처럼 겁을 먹은 형님은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시숙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오빠, 대체 언제까지 자기 멋대로 살 거야? 새언니한테 뭘 했길래 이러는 거야? 내가 뭘? 나 처자식 안 굶겨 죽인다고. 남자가 처자식 안 굶기면 됐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돈을 안 벌어왔어? 집구석에서 애만 보는 여자가 왜 저렇게 말이 많아? 그놈의 돈 타령 지겹지도 않아? 돈 있다고 사람 되는 줄 알아? 돈 벌기 전에 사람부터 좀 되라고. 시숙은 그 순간에도 본인이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는 줄 아냐면서 신우한테 소리쳤어요. 사람이 어떻게 돈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시댁에 올 때마다 시숙의 돈 타령에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결국 큰 조카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숙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큰형님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진정 좀 해보세요. 동서, 미안해. 나 때문에 놀랐지? 아니에요. 저 말고 형님부터 좀 챙기세요. 우선 방에서 좀 쉬세요.
형님을 방으로 데려와 달랬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제 손을 잡더니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동서,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대체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겠어. 형님,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아무리 아들만 둘이라고 해도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안 좋아요. 형님이 결단을 내리셔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술만 취하면 집안의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욕까지 해. 그놈의 생활비 타령에 정말 미쳐버리겠어. 알고 보니까 형님은 그동안 시숙이 술만 마시면 폭언에 폭행까지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저는 까맣게 몰랐던 속사정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애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애들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큰형님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 미역국까지 챙겨서 제가 있던 병원으로 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형님을 보고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그냥 오시지. 뭘 이런 걸 다 끓여오셨어요. 산모는 미역국 많이 먹어야 좋대. 따뜻하게 마시라고 가져온 거야. 그리고 이건 양말. 아이 낳고 몸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알지? 바람 안 들어가게 몸 따뜻하게 해줘.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큰형님의 배려에 큰 감동까지 받았어요. 이런 좋은 사람이 어쩌다 저런 남편을 만나서 힘들게 살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후 저희 아이가 돌쯤 됐을 땐 큰형님이 조카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오기도 했어요. 친정이 멀었던 저를 위해서 큰형님이 와서 같이 밥을 챙겨 먹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까지 와서 같이 끼니를 챙겨주는 큰형님을 보면서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힘드시게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일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됐어. 원래 어린애 키울 땐 밥 먹을 정신도 하나 없더라. 나도 아들도 키울 때 막 그랬다니까. 그런데 엄마가 밥 굶으면 애들이 고생이야. 알겠지? 제가 형님 덕분에 애 키우면서 참 감사한 게 많아요. 매번 이렇게 저만 챙김만 받아서 어떡해요. 에이, 나도 다 애 낳고 키워봤으니까 해주는 거야. 큰형님은 동서까지 살뜰히 챙겨줄 만큼 참 정 많은 사람이었죠. 심지어 시부모님께도 참 잘했어요. 하지만 딱 시숙은 그런 큰형님을 정말 쥐잡듯이 잡고 살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큰조카가 14살이 되던 해에 벌어졌어요. 저는 그때 큰형님 얼굴에 멍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형님, 이거 멍이에요? 네? 첫째랑 놀아주다가 다친 거야. 이게 어떻게 놀아주다 다친 멍이에요? 누가 봐도 맞은 것 같은데요. 또 아주버님이에요? 동서, 그냥 모른 척 해줘. 나 이제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듣기 싫어. 너무 힘들어. 형님, 그렇다고 이렇게 참기만 하는 게 방법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제 나도 더는 못 버티겠어. 동서 미안해. 그때 큰형님은 오열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큰형님은 결국 결혼 생활 15년 만에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시숙은 절대 아들을 포기 못한다면서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결국 큰형님은 자식들까지 포기한 채 이혼해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시숙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말했어요. 대체 어쩌려고 이래. 돈만 번다고 애들이 알아서 크는 줄 알아? 그놈의 술이라도 좀 끊던지. 오죽하면 애들까지 포기해. 애들 엄마가 애들 두고 갔으면 그 여자 문제죠. 난 가장으로서 본분을 다했다고요. 술 퍼마시고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게 어디 가장이 할 짓이야? 정신 좀 차려 이거사. 애들도 이제 눈치가 빤한데 너 그러다가 애들도 안 보고 살 거야? 난 재산 분할해줬고 끝났으니까 다신 안 볼 거예요. 시모는 시숙을 탓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시숙은 그때까지도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큰 조카와 작은 조카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안 갔어요. 결국 시숙은 시댁으로 들어왔고,
조카들도 시부모와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때 저와 남편은 조카들을 같이 챙기기도 했어요. 이혼 후 첫 새학기에는 같이 가방을 사러 가면서 작은 조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예쁜 가방 사줄 테니까 하나 골라봐. 저 가방 없어도 괜찮아요. 이건 새학기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 알겠지? 가방 사고 우리 같이 고기도 먹자. 예전에는 씩씩했던 조카들이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마음 한구석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렸던 저와 남편은 딸과 같이 조카들을 보러 갔습니다. 시모는 조카들을 보면서 속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아들 잘못 키운 탓이지. 아휴. 어머님, 아주버님 정신 차리겠죠. 이혼까지 했는데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시숙이 이혼하면서 조금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숙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혼 2년 만에 재혼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는 시숙이 반성하고 조금은 달라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말에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혼하고 재혼까지 한 시숙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시숙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성질 못 이기고 화를 내고 다녔던 겁니다. 하나 신기한 건 저렇게 성질 더러운 시숙한테 늘 좋은 여자만 생겼다는 거예요. 재혼했을 때 두 번째 형님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두 조카들까지 친자식처럼 품어주면서 키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숙은 그런 형님의 노력에도 술주정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시댁에서도 큰 소동이 났었어요.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작은 조카가 밥을 조금 흘렸어요. 그걸 본 시숙이 작은 조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밥을 왜 퍼 흘리고 먹어? 똑바로 못 먹을 거면 아예 먹지도 마. 잘못했어요, 아빠. 밥상머리 앞에서 밥맛 떨어지게 할 거야? 너 밥 먹지 마. 저리 가. 작은 조카가 손을 떨면서 비는데도 시숙은 막무가내로 밥그릇을 뺏기까지 했어요. 그때 형님이 시숙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애 놀라잖아. 당신이야말로 애들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친자식 아니라고 막 키우는 거야, 뭐야? 애가 실수할 수도 있지.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당신이야말로 그만 좀 해.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주제도 모르게 어디서 훈수질이야? 그 순간 시숙은 들고 있던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기까지 했어요. 시부는 깜짝 놀라 시숙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부모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에이, 더러운 집구석! 시숙은 혼자서 화를 잔뜩 내더니 결국 집까지 나갔어요. 심지어 그때는 형님이 임신 중이었는데도 저런 짓까지 했던 거예요. 어쩜 시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변하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망나니 같아져 가는 모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때도 형님은 잔뜩 놀랐을 작은 조카를 안아주면서 달랬습니다. 놀랐지? 괜찮아? 다친 곳은 없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해서 그래요. 아니야. 아줌마가 치울 테니까 저쪽으로 가 있어. 제가 할게요. 임신 중이시잖아요. 작은 조카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려고 하자 큰 조카도 같이 나서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조카들한테 어쩜 저렇게 모진 아빠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형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시댁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사람은 시숙인데 뒷수습은 시부모와 형님이었죠. 그래도 형님이 딸을 낳았을 땐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숙은 여전히 형님만 보면 막말을 일삼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큰 조카한테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큰 조카 전화를 받고 시숙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걱정스럽게 남편을 집에서 기다렸고 한참 뒤 집에 온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가보니까 형이 술 먹고 물건 던지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말리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뭐? 그럼 애들은 안 다쳤어? 형수님이 애들 데리고 방으로 도망쳐서 그런지 하나도 안 다쳤어. 그나마 다행인데, 아, 앞으로는 어떡하냐? 매번 이럴 수도 없고. 대체 아주버님은 왜 변하질 않아? 애들도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소리 지르고 때려 부시려고 하는 거야? 그때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시숙의 술주정은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술도 매일같이 마셨던 거예요. 이런 남자를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결국 두 번째 형님과도 8년 정도 살다가 또 이혼하게 된 겁니다. 재산 분할까지 해주고 헤어지면서 딸은 형님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혼 후 시숙은 잘 나가던 사업도 휘청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먹고 마시면서 돈 쓸 줄만 알던 시숙이 모아둔 돈이 있었겠습니까? 휘청이는 사업을 시숙이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시숙은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푼다는 말처럼 시숙은 괜히 애들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이혼 후 완전히 시부모 집에서 살게 된 시숙은 괜히 조카들한테 화풀이를 일삼았습니다. 야, 니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빨리빨리 안 다녀? 니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시간에 들어와? 혼나고 싶어서 환장했어? 조카들은 시숙한테 맞고 자라서 그런지 그때만 해도 시숙만 보면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고3이었던 작은 조카는 시숙의 호통에 식은땀까지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부모님께 드릴 게 있어서 왔다가 시숙의 호통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 큰 조카가 시숙을 보면서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저희 놀다 온 게 아니라 공부하다 온 거예요. 내가 믿을 것 같아? 어디 이것들이 부모를 속여 먹으려고 들어? 니들 오늘 잘 걸렸다. 이리 와. 말 안 듣는 것들은 매로 다스려야 말을 듣지. 아빠, 왜 그러세요? 저희 진짜 공부했다니까요? 니네가 무슨 공부야? 꼭 멍청한 것들이 공부한다고 유세를 떨어. 입만 열면 거짓말 치는 그 버릇부터 고쳐. 그리고 시숙은 정말 긴 막대기를 들고 조카들한테 걸어갔어요. 그때 제가 소리를 질렀고 시부모가 나와서 시숙을 겨우 말렸죠. 그런데 시숙은 술에 취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들 내가 매로 키운다는데 왜 말려? 그때 시부는 시숙을 말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이혼을 2번이나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야.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세상에 지 아빠 보기 창피하면 기어 나가라고 해. 니들도 나가. 나가 이것들아. 시숙은 조카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결국 저는 밖으로 쫓겨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미 취해 있는 시숙 때문에 조카들을 다시 집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조카들이 온 걸 보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들 왔네. 오랜만에 왔는데 맛있는 거 해줄까? 조카들은 남편의 말에도 멀뚱히 서서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잔뜩 주눅든 남자애들을 보니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남편과는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대화가 늘었어요. 남편은 큰 조카를 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넌 대학 이제 막 입학해서 힘들 텐데 어려운 건 없어? 등록금이 문제이긴 한데 뭐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서 견딜만 해요. 성적도 신경 써서 장학금 받도록 해봐야죠. 우리 큰 조카 아주 기특하네.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던 큰 조카는 등록금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시숙이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예 혼자 감당할 생각이었나 봐요. 과외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도 대학생이 어떻게 등록금을 혼자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남편과 저는 조카들 학비까지 보태줬어요. 그때 큰 조카는 저한테 전화해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엄마, 저 등록금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둬. 내일까지 등록금 내는 기간이던데
얼른 졸업해야지. 죄송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부담 갖지 마.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해. 저와 남편이 등록금을 내주니까 조카들은 무척이나 고마워했어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썩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죠. 하지만 조카들 등록금 좀 내준다고 굶을 처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주면 조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일부는 꼭 다시 저희한테 주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큰 조카가 보낸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자 큰 조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아빠가 이걸 받아주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래도 그러네. 저도 마음 편하게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큰 조카는 꼭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등록금 중 일부를 갚았어요. 두 조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숙이란 인간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업 말아먹은 건 본인이면서 힘들게 조카들 키운 시부모한테 화풀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쇠약해지는 시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는 것도 본 적이 있었어요. 나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돈 내놔. 돈 달라고. 사업을 해야 나도 먹고 살지. 이놈아, 나가서 일을 해. 우리한테 돈이 어딨어? 네 자식들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내가 돈 달라고 했지. 애들 봐달라고 했어? 돈 내놔요, 돈. 돈 어딨어? 시숙이 취해서 시부모 집을 구석구석 뒤지려고 했어요. 남편이랑 조카들 만나러 왔다가 험한 꼴만 볼 뻔했던 거죠. 그때 남편이 시숙을 뜯어말리면서 소리쳤습니다. 형, 그만 좀 해.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네가 뭘 알아?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난 사업해야 된다니까. 돈 내놔. 시부도 그런 시숙을 보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게 시숙은 술에 빠져 살고 있었어요. 결국 시숙은 시부모 집을 나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면서 살다 보니까 시숙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된 거예요. 조카들도 소득 없는 학생이다 보니 시숙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일하는 주민센터가 시숙이 사는 동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숙은 주민센터를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뻔뻔한 얼굴로 시숙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친구가 여기 근처 왔다고 하는데 밥값 좀 주세요. 밥값이요? 지금 밥값이 없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냥 빨리 좀요. 저도 급해서 그래요. 한 5만 원만 주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젠 오지 마세요. 주민센터에서 시숙이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릴까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기에 시숙을 빨리 보내야 했습니다. 겨우 시숙한테 5만 원을 주고 보냈죠. 그런데 이건 제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한 번 주니까 시숙은 그 후로도 자잘하게 돈만 필요하면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심지어 한 번은 추리닝 차림으로 나타나 저한테 다짜고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재수 씨, 지금 장례식 가야 되는데 10만 원만 주세요. 장례식이요? 추리닝 차림으로 무슨 장례식이요? 옷 갈아입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돈 좀 줘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올 건데요? 그만 좀 해요. 그냥 좀 도와달라고요. 우리 애들이랑 연락 중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숙은 주민센터에서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일터에서 시숙이 난동이라도 부릴까봐 돈을 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니까 결국 동료들도 알게 되었어요.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야, 아주버님이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매번 여길 와서 돈을 빌려? 큰 돈도 아니고 5만 원, 10만 원인데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원. 아휴, 어쩌겠어. 여기서 난동이라도 부리면 다른 사람들 피해만 주는 꼴이잖아. 그리고 나한테 돈 못 받으면 조카들한테 갈걸? 어린애들이 무슨 죄야. 아휴, 진짜 애들도 있으면서 저렇게 살고 싶을까? 답답하다 정말. 남들도 답답하다고 할 정도인데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돈을 안 주면 조카들을 찾아가서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걸 알고 저는 그냥 제 선에서 정리하고 싶었어요. 정말 언제 처리될까 싶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부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조카들과 살던 시모도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면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때부터 거의 두 조카들은 저희 부부가 돌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학 생활부터 취업 준비까지 정말 아들처럼 아껴줬어요. 그렇게 큰 조카가 32살, 작은 조카가 28살이 됐을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생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처럼 조카들 인생이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어요. 하지만 조카들은 승승장구하는 동안 시수가 점점 연을 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완전히 취업했을 땐 시수가 완전히 단절이 됐던 겁니다. 큰 조카는 첫 월급 탔다고 소고기에 비싼 술까지 사와 다 같이 고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이거 제가 드리는 용돈이에요. 저 금융회사 취업해서 받은 첫 월급이에요. 남편은 조카가 건넨 봉투를 받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회 초년생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뭐하러 줘? 옷이라도 사 입지. 첫 월급 타면 두 분께 꼭 용돈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주 잘 컸네 우리 조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 작은 아빠가 응원하고 있을게. 큰 조카는 영업 금융맨이 됐고 연봉이 무려 거의 8천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 그 후 작은 조카까지 대기업에 취업하면서 정말 일이 술술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조카가 집에 있던 오래된 냉장고도 바꿔주고 심지어 남편 차까지 바꿔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숙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 겁니다. 조카들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부양 의무자인 조카들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시숙이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못한 과거가 현재의 화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시숙은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박탈되니까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로 온 시숙은 소금까지 들고 쫓아와서 저한테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너지? 네가 나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시켰지? 네가 뭔데 내 숨통을 틀어막어?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내가 지금 그만하게 생겼어? 지금 월세에다 관리비까지 낼 게 얼마나 많은데 빨리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돈. 시숙은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소금까지 뿌리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덩치 좋은 군인이 시숙을 단번에 제압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뭐야? 당신 뭐야? 아, 이거 안 놔? 경찰 부를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 후에도 시숙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탓에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어요. 20대 젊은 군인이 제압하는데 60대 시숙이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잡혀있던 시숙은 바로 경찰서로 인계됐어요. 상황은 끝났지만 저는 너무 황당하고 창피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망신을 다 겪어야 하나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시숙의 만행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주민센터까지 와서 난동 부릴 일이야? 본인이 일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니까? 정신 차리고 반성해야 조카들이 받아줄 거 아니야. 인생을 저렇게 사는데 어떤 자식이 다시 보고 싶겠냐고. 기어코 주민센터까지 가서 난동을 부려?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남편은 제 말을 다 듣고 분노에 차오른 얼굴로 합기도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을 두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시숙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저는 검을 쥔 남편을 쫓아갔습니다.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서 조마조마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시숙이 나왔고 시숙을 보자마자 검을 휘두르면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야? 너 같은 새끼 맞아야 돼. 네 자식들 우리가 먹이고 입혀가면서 키웠어. 그 은혜도 모르고 행패를 부려? 야, 너 이거 뭐야? 너 지금 형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형은 무슨 형? 너 같은 건 형 자격도 없어. 남편은 시숙을 위협하면서 검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남편은 시숙을 때리려는 자세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검만 휘두르면서 계속 위협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시숙을 보니까 잔뜩 쫄아서 남편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게. 왜 사과를 나한테 해? 우리 마누라한테 가서 사과해. 애초에 남편은 시숙을 때릴 생각이 없던 거예요. 겁을 주고 사과를 받아낼 작정이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남편한테 쫄아서 싹싹 비는 시숙을 보니까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숙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제 앞에 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 미안해요. 내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뭘 잘못했는지 알긴 해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사세요?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주버님이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걔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려고 한 건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공사장이라도 나가야죠.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일해본 적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고도 아빠 자격이 있냐고요. 저도 살고 싶었다고요. 애들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술만 마시면 화가 나고 자식들은 재수 씨하고 동생한테만 잘하는 걸 보는데 화가 났어요. 그럼 더 잘 지냈어야죠. 애들이 왜 아주버님 안 보려고 하는지 알기나 해요? 정말로 새 사람이 되겠다 각오로 술 안 먹고 일부터 나가세요. 그래야 저도 조카들이랑 자리 마련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진짜 애들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재수 씨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 이런 난동 부리면 다신 자식들하고 영영 못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식한테 부모로 인정 못 받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자식들 사진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제발 좀 버텨봐요. 아빠면 뭐든 해내라고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시숙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사실 이렇게 해도 시숙이 얼마나 변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일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형 지금 공사장으로 일용직 일하러 간대. 하루 이틀 나가다 또 그만두겠지 뭐. 맨날 그랬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알아. 근데 이번엔 아예 자기 지방으로 간다더라고. 숙소 제공해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일하고 온다고 그렇게 연락 왔어. 그래? 그럼 다행이지. 정말로 이번엔 제대로 좀 일하다 왔으면 좋겠다. 시숙은 숙소 제공해주는 지방 공사 현장으로 정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일을 나가도 며칠 견디지 못하던 시숙이라서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숙은 정말로 지방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지 체격도 좋아지고 얼굴도 까맣게 그을린 채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밥을 사주겠다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숙은 저한테 점심을 한 끼 사주고 싶었다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수 씨, 잘 지냈어요? 제가 밥 한 끼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네요. 그러게요. 저도 그동안 돈만 들여봤지 대접받긴 처음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재수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죠? 자식들 사진 보면서 하루하루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요. 지갑 속에 우리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넣어준 거 보고 버텼어요.
재수 씨 덕분에 저 이렇게 해냈습니다. 정말 6개월 동안 일만 하신 거예요? 어디서 쉬다 온 거 아니고요? 이것 좀 봐요. 제가 진짜 이만큼 돈도 모았다니까요. 시숙은 6개월 동안 일했던 통장을 제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시숙을 보면서 말했어요. 뭐예요? 진짜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더 벌었었는데 뭐 나갈 건 나가고 지금 이만큼 모아둔 거예요. 힘들게 돈 벌어보니까 어떠세요? 쉽진 않았어요. 근데 재수 씨한테 자꾸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야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저 이렇게 잘 잡아줘서 고마워요. 정말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저 술도 많이 줄였고 이젠 더 일에 매진해 보려고요. 그래요. 그렇게 조금만 더 고생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는 조카들이 알아서 아주버님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내셔야 돼요. 네. 지금 당장 저도 애들 만날 자신이 없어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해요. 그래도 저 이번엔 제대로 해볼 겁니다. 재수 씨가 정신 차리라고 저한테 해준 말들 저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줘요. 그날 시숙은 처음 보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시숙을 보니까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무려 얼마나 지났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시숙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쭉 지켜보니까 정말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헤매던 시숙은 드디어 새로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숙이 변해도 조카들 마음 열긴 쉽지 않았어요. 너무 긴 세월 앙금이 쌓여있던 터라 조카들을 설득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큰 조카한테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은 많이 변하셨어. 그래도 너희 아버지니까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싫어요. 필요할 땐 없다가 이제야 나타난 것도 싫어요. 그게 부모예요?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조카들은 완강하게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로도 조카들 설득하기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5개월 정도 꾸준한 노력 끝에 드디어 조카들이 시숙을 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시숙의 생일이었어요. 시숙한텐 비밀로 하고 몰래 조카들과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미리 남편과 도착해 있던 시숙은 뒤늦게 들어오는 저와 조카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숙은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더니 조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가 이제야 너희들 앞에 이렇게 나서서 미안해. 내가 감히 너희한테 용서해달라는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안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시숙이 울면서 말하는데 큰 조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워낙 상처도 많았고 시숙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작은 조카는 같이 울면서 시숙을 보며 소리쳤어요. 저희한테 왜 그러셨어요? 대체 왜요?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못난 놈이라 그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평생 우리한테 용서 빌면서 사세요. 전 죽을 때까지 아버지 용서 못해요. 아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사셔야 한다고요. 그래, 알았다. 이 아빠가 더 떳떳해질게. 그렇게 부자지간에 드디어 만남이 성사되니까 쌓였던 감정을 좀 풀 수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조카들이 조금씩 변하는 시숙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시숙과 조카들은 술을 한 잔씩 나누면서 해묵은 감정을 다 털어냈어요. 그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큰 조카가 시숙을 위해서 전세로 집까지 얻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숙이 그걸 거절하면서 말했다고 하더군요. 난 지금 이 방 한 칸이
나한테 제일 소중한 내 보금자리야.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대고 싶지 않구나. 전세를 얻어도 내 힘으로 얻어서 살 거야. 큰 조카한테 이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숙의 모습에 큰 조카는 더 마음을 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친엄마인 형님과는 가끔 안부를 묻고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재혼한 상태라서 당당하게 조카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조카들은 저를 보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정말 감사해요. 작은 엄마 덕분에 저희 가족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너희들만 행복하게 살면 된 거야. 작은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이렇게 잘 커준 조카들 덕분에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그 후 큰 조카는 참하고 심성 고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때 혼주석에는 시숙이 당당하게 앉을 수 있었어요. 그날 시숙은 꼭 딸 시집 보내는 엄마들처럼 한참을 울었답니다. 아마 예전처럼 살았다면 큰 조카 혼주석은 비워진 채 진행했을지도 몰라요. 큰형님은 재혼을 했기 때문에 혼주석에 앉기를 거부하셨거든요. 그때 말끔한 정장을 입고 조카들을 바라보는 시숙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양가 부모들 인사 나눌 때도 괜히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숙도 착한 며느리를 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제는 며느리까지 생겨서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신기하더군요. 극적인 화해와 함께 새롭게 탄생한 가족을 보니까 제가 다 훈훈했어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낸 것도 인생의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서랍니다. 만약 시숙이 조금 더 늦게 정신 차렸다면 큰조카 결혼식의 혼주석은 빈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일찍 정신 차린 시숙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과를 미루거나 표현을 미루지 마세요. 가족은 당연하게 옆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랍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듯 가족들과도 배려와 표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가족들과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